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분양 비수기인 6월 전국에서 6만 6천여 가구가 분양 예정인 가운데 청약시장에서는 이 옥석 가리기 장세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 신규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와 또 이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맞물리면서 청약시장이 좀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황 부자와 함께 하시면서요. 오늘도 다양한 정보 얻어가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황 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이 지난주에 제가 이 부동산 투자의 뉴스도 많이 보고 지역적으로 많이 보니까 오늘 이 소개를 해드리는 금천구 독산동의 원룸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금천구 독산동의 원룸 오피스텔에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지역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호선 역세권입니다.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이고요. 전용 면적은 약 18에서 20제곱미터, 시세는 1억 7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금천구 독산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1호선 독산역 역세권에 위치한 복층형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어떤 환경인지 이 독산동 지역부터 분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위치는 1호선 독산역에 이 7분 정도에서 8분 정도면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7분에서 8분 정도면 멀지 않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독산역 주변에 바로 주변에는 이 기업이라든지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서 바로 한 7, 8분 정도의 위치에 원룸형 이 오피스텔 상권화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적은 전용 약 18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 시세는 1억 7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을 좀 알아보자면 이 독산동의 인구는 약 10만 2,300명 정도, 세대수는 5만 150세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2030 세대, 20대에서 30대의 1인 가구 비중이 약 33% 이상이 되어서 이 원룸 오피스텔의 이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쥐밸리 내에, 근처에는 쥐밸리가 바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쥐밸리 내에 1만여 개의 기업, 그리고 종사자 수는 약 1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향후에 종사자 수가 25만 명 이상으로 높아질 예정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팁을 하나 좀 짚어보자면 서울시에는 주요 3개의 권역이 있습니다. 바로 영등포, 성동, 가산 중에서 이 가산 권역의 지식산업센터 비율 자체가 70%로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주 인원 감안하고도 1, 2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룸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앞으로 임차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접근성 같은 경우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1호선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르게 진출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 이 도심권 및 인근 업무 지역의 이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흥대로 범안로를 통해서 도심 이동 굉장히 편리하고요. 버스 정류장 자체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나가시기가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이 생활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알아보자면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빅마켓, 아울렛 등 이 대형 할인마트, 큰 이 생활 인프라의 장점인 쇼핑 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다 영화관이라든지 카페, 안양천 등 이 여가 시설이 굉장히 많고 독산동의 핵심 상권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든지 주점 등 다양한 먹거리 골목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 호재 같은 경우도 신안산선, 인천 2호선 연장, 그리고 신안산선 주변으로 복합 개발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것들이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뭐 지벨리 같은 대형 업무 단지들이 좀 많기 때문에 1인 가구 수요가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것 같아요. 좀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입지 분석해 볼게요. 네, 이 독산역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 원룸 오피스텔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상권화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이 신독산역이 생기기 때문에 이 독산역과 신독산역 중간에 독산 1동 라인입니다. 자, 이 지역 자체에는 원룸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 우시장 도시재생 사업이 이 자체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원룸 활성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앞으로 쾌적해지고 깨끗해진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다 1호선을 통해서 그리고 7호선과 2호선을 통해서 뭐 부천이라든지 위성도시인 광명, 시흥 그리고 안양, 과천까지도 굉장히 편리하게 가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의도라든지 강남의 주요 업무지구까지도 편리하게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앞으로 이 주변에 어떤 호재들이 곁들여지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뭐 1호선 신독산역이 있지만 한정거장만 가시면 여러 노선으로 또 갈아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안산선, 신독산역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호재 중에 하나잖아요. 다른 호재들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이 독산동 자체는 뭐니 해도 바로 이 신안산선이죠. 예전엔 뭐 10호선으로 뭐 명칭이 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신안산선이라고 합니다. 노선 자체는 뭐 안산에서 시흥을 지나서 그리고 광명 그리고 시흥 사거리 신독산에 생기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 신독산에서도 물론 뭐 안산이라든지 시흥 쪽으로 가시기 편리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바로 영등포라는 그리고 여의도라는 주요 업무지구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도달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뭐 공덕에서 서울역까지도 연장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정말 겹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추진 현황 같은 경우도 2019년 9월 9일 날 착공을 시작해서 2024년도에 개통 예정이고요. 경기 서남부에서 바로 이 서울 도심 접근성을 개선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이 부동산 TV인 만큼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수혜가 많은 지역의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양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지하철 100분이 걸렸다고 하면 놓여지게 되면 25분 만에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이 진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대 110km로 운행을 하고 이 지하 40m 이하의 대심도에 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지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바로 이 신독산역 복합 개발입니다. 이 신독산역 자체에 지하상가라든지 뭐 지하에 많은 인프라들이 구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복합 개발의 일환으로 역주변 지벨리 배후 산업 지원 그리고 역세권 복합 개발, 동쪽과 서쪽의 연계 강화 및 역세권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주변 자체에는 아무래도 이 신독산역 주변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된 인프라가 미리 있습니다. 하지만 신독산역이 들어섬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이 주변의 원룸이라든지 투룸 같은 경우는 뭐 실세권에 가까운 굉장히 뭐 슬리퍼만 신고 바로 나가서 어떠한 인프라든지 다 생활이 가능한 그런 곳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뭐 현재는 없죠. 하지만 앞으로 체육시설 등 생활 SOC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하 공간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고 독산동 우시장을 거점하기 위해서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주변 자체에 많이 들어서게 되면 상권 역시 좋아지고 그만큼 유동 인구라든지 상주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호재입니다. 세 번째 역시 교통 호재인데요. 바로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현재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가 있었죠. 자, 어떻게 있었냐? 예전에는 독산으로 갈지 광명으로 갈지 시흥 매화로 갈지 바로 이 노선 대안을 했었는데요. 이 독산 연장이 최적화가 된 대안이다라고 확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독산역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신독산역에서 반대로 뭐 시흥이라든지 내지는 인천 쪽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진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굉장히 큰 교통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독산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예전에 이 정부에서는 22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2023년도까지 1조 4천억 원의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할 것을 예고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지역 자체에서는 이 뉴딜 사업 선정을 제외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부동산 지가라든지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를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이 독산동 우시장
서울 최초 유일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2022년 내후년 12월까지 총 15개의 사업으로 뭐 경제라든지 산업, 문화 등 이 도시 성장의 동력을 마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젊은 층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거기다 이 상인과 주민들까지 다양한 세대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부건선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뭐 서부건선도로를 아시는 많은 분들이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정말 갈 때마다 굉장히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지역이죠. 하지만 2021년 초에 완공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 상습 정체 구간이 완화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금천구에서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까지 왕복 4차선 도로에 10.33km 길이에 굉장히 긴 길이의 교통이 굉장히 편리함이 더해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곳은 지하화가 되면 지상 자체에 안양천 수변공원 조성되고요. 거기에 주변에 안양천 녹지 개선까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 간선이라든지 순환버스 도입으로 해서 금천구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현재는 약 30분에서 많이 막히게 되면 50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 교통 시간 자체를 10분대로 단축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굉장히 빠르고 쾌적한 교통 편익을 누릴 수 있는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금천 I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천구 지역이 가장 큰 수혜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요. 단순하게 뭐 새로운 노선이 하나 더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동 시간 자체가 굉장히 2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팀장님이 좀 강조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이외에도 뭐 노후 지역까지 개발 중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예전에 이 원룸을 투자를 하시면 정말 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내지 뭐 1억까지도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룸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원룸의 실투자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룸 특성상 기존역보다는 신설역 주변으로 선정을 하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독산역 주변에 원룸 오피스텔 상권화가 된 곳도 물론 1호선이 지하철역이 가깝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신독산역이 생기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는 이 원룸 오피스텔 상권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룸 중에서 주차장 비율이 좀 높은 곳으로 선정을 해보시고요. 네 번째로는 이 엘리베이터라든지 풍부한 옵션, 뭐 요즘은 뭐 원룸이라고 해서 뭐 못 짓는 건 아니지만 이 풍부한 옵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물 내에 근린 시설이라든지 이 편의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따져보시고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호선 독산역에서 이제 신안산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더블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시세 분석 나눠볼게요. 네, 현재 이 주변의 시세가요. 뭐 원룸에서 제가 뭐 2억짜리도 본 적은 있습니다만 현재 시세 자체는 평균 시세는 1억 7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했을 때 이 지역의 임대 금액 1억 6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액입니다. 거기다 이 월세를 냈을 경우에는 보증금 1,000에 월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주변에 살고 계시는 제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는데 현재 1,000에 65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는 1,000에 65에서 70만 원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금액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7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1억 2천에서 1억 2,5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금천구 독산동 한번 분석해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팀장님 고맙습니다. 독산동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 다음 부동산 현장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새롭게 또 합류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황스인베스트의 황윤정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 황윤정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힘이 되는 정보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 저희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호선 신정내거리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53제곱미터고요.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2호선 신정내거리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목동 생활권을 노려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지역적인 특성부터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신월동 아파트 개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월동 양천구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면적은 전용 약 53제곱미터, 아파트 평형으로는 24평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월동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인구 약 12만 2천 명 정도, 세대수는 약 5만 1,824세대, 세대당 인구는 약 2.4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당 인구 약 2.4명 정도면 오늘 소개해드릴 신월동 아파트 그리고 소형 아파트들이 신월동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정 뉴타운 등 많은 재건축 사업으로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 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으로만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 해당이 된 게 아니라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이 들어설 건물 그리고 그 건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와 수요자가 몰림 현상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 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평균 평당 가격은 2,964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목동을 비롯해서 많은 아파트 가격이 실투자 대비 매가가 상승될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접근성으로는요, 지하철 2호선 신정내거리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신정내거리역에서 도보로 7분에서 8분 정도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경인고속도로와 남부순환로 같은 많은 다양한 고속도로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망으로는 상당히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신월 IC부터 여의도 구간의 지화 사업인 제물포 터널이 내년이죠. 2021년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월동에서 여의도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상향될 걸로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활 편의로는요. 현재 비교적 낮은 생활 인프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신정 뉴타운이 들어섬에 따라 앞으로 많은 상권의 변화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로는요, 경전철 목동선 그리고 원정 홍대선 같은 많은 교통 호재들과 그리고 신정 뉴타운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개발 호재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잠시 후에 호재와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좀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입지부터 만나볼까요? 네,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신정내거리역에서 도보로 7분에서 8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 위치한 신월동에 있고요. 이 신월동 바로 앞에는 신정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신정재정비 촉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분양을 했을 때 5억대 중후반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8억에서 9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신정재정비 촉진지구의 풍선 효과로 인해서요. 주변에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단독주택 등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정내거리역과 신정역을 이용해서요. 마포나 홍대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그리고 주요 업무지구인 마곡지구까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 외곽순환들을 이용을 해서요. 부천이나 일산, 파주까지 이동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신월동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교통편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올 그 교통 호재들에 인해서요. 이 신월동은 굉장히 인구 유입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신월동 주거지는 굉장히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지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다양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지역 특성을 말씀을 해주실 때 교통 호재들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강조해 주셨거든요.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네, 첫 번째 호재는 신정 뉴타운입니다. 사실 지금 신월동에서는 가장 핫한 호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162번지 일대에 계획 인구가 29,225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 세대수는 11,070세대로 보시면 되시고요.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21년까지고요. 현재 50%는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한 사업 효과는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들어서는 재개발 단지만큼 신정 뉴타운의 수요는 계속 꾸준하고 강사이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정 뉴타운은 마곡지구나 여의도 배우지인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실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편이며 지금까지는 사실 집값이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될수록 더욱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당연히 많이 상승될 걸로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개발이 끝나면 신정 내거리역부터 신월 6동 주민센터까지 통째로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새로 재정비를 하고 또 주변이 쾌적해짐으로 인해서 신도시, 신시가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정철 목동선입니다. 제2차 서울교통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신설을 하게 됩니다. 총 12개의 정류장으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19년 2월에 사업을 확장하고 2021년 착공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에서 목동과 영등포구 당산역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개통은 2021년 착공 이후 60개월 이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양천구에 늘어나는 교통 수요가 대처가 될 거고요. 도시철도 소외 지역으로 해소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월동은 목동선이 된다면 지하철 교통이 개선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곡 직주근접 그리고 목동 대형 학원가 등 이용도 굉장히 쉽고 접근성도 많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원종 홍대선입니다. 위치는 부천시 원종동에서 마포구 홍대구역까지 가는 노선을 신설을 할 건데요. 사실 원종 홍대선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말이 나왔었던 호재였습니다. 하지만 신정 차량기지 이전 부지 관련 때문에 착공 시기가 계속 미정이었는데요. 다행히 예정사항에 2021년 철도 계획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착공을 하고요. 2030년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조 3,288억 원,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원종 홍대선 같은 경우에는 전용 차량기지 건설과 급행 노선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한 사업 효과는요. 부천과 서울의 각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향상될 걸로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이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하 도로 사업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018년에 5월 인천대로의 진출입로가 벌써 9곳이 개통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6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착수를 올 12월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 사업은 지하 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지상에는 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에는 부분적으로 공원이 개방이 될 거고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지하도로는 2025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현재 8차로 도로인데요. 이 8차로 도로를 12차로로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차로로 증설을 하게 되면 인천에서 신월동까지의 지역은 교통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통행 시간과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1,35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신월 IC에서 여의도 지하 사업인데요. 현재 서울 재물포터널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 시기는 2021년 4월로 보고 있고요. 4월 이후에 신월 IC부터 목동 운동장까지 국회대로 지하 차도를 공사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도 도로 지하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 지상에는 서울광장 8배의 공원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자차로 걸리는 교통 소요 시간이 50분대인데요. 만약에 지하 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면은 10분대로 굉장히 단축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뉴타운 사업부터 해가지고요. 철도망 그리고 도로까지 정말 많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하나하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개발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 새로운 도시로 좀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유명 지역보단 유망 지역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투자를 할 수 있겠고요. 유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뉴타운 인근 비교적 매매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역 특성상 앞으로 교통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선별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깡통 전세, 일명 무갭 투자 등 위험한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전세 시세가 낮아질 경우에는요, 그만큼 그 금액만큼 다시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검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 미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신월동,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신월동 예상 시세 분석입니다. 현재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전세 그 시세가 임대가는 3억 9천입니다. 그래서 임대가 3억 9천만 원에 실투자금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로 아파트 등기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는 임대가가 보증금 5천만 원에서 월 8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액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1,50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투자금은 1억 6천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입니다. 네, 시세 분석까지 모두 맞춰봤습니다. 신월동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은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팀장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신월동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계속해서 함께 하실 분 만나볼게요. 황스인베스트의 황진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지연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한여름이 된 것처럼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날씨 못지않게 뜨끈뜨끈한 소식이 하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날씨만큼이나 뜨끈뜨끈한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기대되니까요. 빠르게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죠. 전월세 신고제 이달 재발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면 이제 속도를 내는 전월세 신고제라고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임대차 내용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가 되면 어떤 내용들을 신고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하냐는 거죠. 첫째,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라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신고 의무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임대인이나 아니면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는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자, 내용은 보증금 또는 차임, 이게 월세죠.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 자체 전체를 신고하게 됩니다. 자, 기간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신고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답니다. 자,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초과하는 계약. 이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적용 범위 또한 어느 지역에서 적용을 할지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대충 예상은 해볼 수 있겠죠. 자, 금액 같은 경우는 아마 2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포함해서 지방의 광역시나 지방 대도시가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자, 100만 원의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고요.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행은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후 1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말에 이 법안이 처리돼서 공포가 된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그 공포 기간이 되겠죠. 알리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내후년, 그러니까 2022년부터 아마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논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대 국회에서는 폐기가 됐던 법안이에요. 근데 21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재발의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예전에 영화를 봤었는데 그 한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그것이 법이다라고 했던 그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권력을 가진 분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올해 안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게 서로 편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임대소득 과세가 본격화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아주 누누이 말씀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보유하는 데는 이제 보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존에는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만 있었어요. 그게 다 올라갔죠. 취득세도 다주택자는 이제 그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고요. 보유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특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라갔고 기준시가도 올라갔고 또 거기에 이제 세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죠. 물론 양도세율도 각 지역별로 나눠서 중과되는 그런 부담을 좀 느끼게 해놨죠. 근데 여기에 다시 임대소득의 과세가 본격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를 이행을 하면 얘기하는 건 그래요. 이제 실거주자, 그 전세 임차인을 보호하고 정기적인 통계를 알아내겠다 이런 의미인데 궁극적으로 보면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얘기죠. 현재 우리나라의 그 임대차 주택 중에 4분의 1만 확정일자를 받고 신고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500만 호 정도는 신고가 안 돼 있는 거죠. 이 500만 호에 대한 임대소득이 지금 세금으로 누락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세금을 찾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임대소득을 과세하겠다라는 거는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처음부터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다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다른 게 나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시면 대부분 부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남편분이 이제 직장을 다니고 아내분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분은 이제 대부분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이 가입이 돼 있죠. 문제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나와요. 자, 임대소득이 과세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을 당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박탈을 당하냐? 자, 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9억을 초과하거나 또는 임대소득이 연 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이러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을 당합니다. 자기 혼자서 다시 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보다 이제 건강보험료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뭐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 뭐 이런 것 같은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임대소득에 관해서는 임대사업자 내지 않으신 분은 400만 원 초과고요.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은 이제 1,000만 원 초과부터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을 당합니다. 자,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장기냐 단기냐 또 언제 냈냐 물건이 몇 평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요 부분까지만 하고요. 임대소득이 과세가 되기 시작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도 더 거두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도 더 거둘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본인 명의 말고 내가 직장인인데 본인 명의 말고 가족 명의로 이제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금액만큼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죠. 과표가 9억이 넘어가면 이제 박탈되는데 그 이상 되는 만큼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대소득 뒤에는 이런 얘기가 좀 숨어 있는 얘기고요. 다음 얘기는 이제 하위 법령 용역 개시 이르면 내년 말까지 도입을 한다. 자, 이르면 내년 말까지 도입을 한다는 건 이제 공포를 한다는 거예요. 올해 말에 공포를 하고 내년 말까지 그 시행 예고를 하고요. 내후년에 이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계약되는 임대차 계약은 이 전월세 신고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가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얘기들이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에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죠. 첫째가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계약갱신 청구권이고 두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또 따라다니는 얘기죠.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되면서 이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제도가 이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서 최장 10년까지는 현재 임차인의 그 과실이 없는 이상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게 없죠. 근데 이게 2+2 그러니까 총 4년 정도로 개정이 될 움직이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뭐 2+2를 하느냐, 3+3으로 하느냐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2+2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4년 정도의 기간은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내가 산다 그러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는데 어떤 조건으로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또 따라다니는 게 이게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5% 정도를 얘기를 하죠. 현재 임대사업자가 재계약 시 올릴 수 있는 게 5%인데 그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가 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소득의 과세가 된다는 얘기고 임대소득 과세가 된다는 얘기는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가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요. 그 밑으로 전월세 상한제까지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이 세 개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전월세 상한제가 신고제가 실시가 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권력을 가지고 의지 있게 행동을 하고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2년 쪽에는 이게 시행이 된다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전세가 1년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1년을 더하자, 전세 기간을 2년으로 늘리자 하는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2년이 된 거잖아요. 이제 2년에서
2년을 더 늘리자는 거거든요. 이때만 해도 1년에서 1년을 늘리자라고만 했을 때만 해도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 임대인들은 2년치, 그러니까 1년 다음에 또 재계약하고 임대를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2년치를 한꺼번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2+2를 하면 4년치입니다. 4년치고요. 처음에 2년 지나면 5%밖에 인상을 못해요. 최상으로. 그러면 이 금액이 임대 금액에 반영이 되겠죠. 당연히 반영이 될 겁니다.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2021년 12월 달까지는 전세 금액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뻔한 결과예요. 지금도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이 되면 앞으로 전세를 얻기는 굉장히 힘들 거고요. 임대인도 2022년을 준비해서 임대를 놓는 게 정상적으로 보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내용은요. 투기지역 대출조이자 갭투자 124% 급증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실수요자보다 임대용 매입이 더 늘었답니다. 어떤 게요? 갭투자 등 임대용 주택의 매입이 124% 급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급증을 했냐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정부 들어서 계속 규제 얘기, 저도 이제 지겨워요. 하도 얘기를 하니까 총 20번이 넘는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요 규제를 한 거예요.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수요 규제를 한 거죠. 대출도 조였고요. 청약 자격도 바꿨고요. 세금도 올렸고요. 등등이 많이 규제를 했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결국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규제와 정책들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수요자가 집을 구입한 게 아니라 갭 투자자들이 더 많이 구입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이유는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평형대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나뉘어진 주택을 나누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금액별로 수직화돼서 나눠집니다. 6억, 6억에서 9억, 9억에서 15억, 15억 이상. 자, 15억 이상까지는 전혀 대출도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9억 이상 거 분양받으면 중도금 대출도 안 됩니다. 전부 다 담보대출 비율 다 20%, 40%대로 떨어지고요. 이것도 대출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어서. 수직으로 만들어진 이 중에서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입할 수 없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세를 가야 돼요. 전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갭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거죠, 사람들은. 전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세가율도 올라가고요. 다음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넘쳐나는 전세 수요가 갭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왜 전세 수요가 넘쳐날까요? 전세 수요가 넘쳐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의 공급이 줄어들거나 전세 수요 자체가 늘어나거나. 자,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많은 규제 정책을 썼는데 결국은 전세 공급도 줄어들었고요. 수요만 늘어났습니다. 자, 두 가지 중 하나만 돼도 전세가는 상승을 하는데 지금 두 개가 다 해당된다는 얘기죠. 실수요자가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지금 3억짜리 집들이 뭐 몇 년 있으면 서울에 없어질 거라 그래요.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 중위권 가격이 9억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9억 2천만 원. 이 정도면은요, DTI를 40%밖에 못 받아요. 나머지 60%는 자기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좀 신축으로 옮겨가게 되면 대부분 뭐 12억에서 15억을 넘어갑니다. 15억이 넘어가면요, 아예 대출을 못 받아요. 내 현금이 다 있어야 돼요. 그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여지껏 무주택자로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 규제에 대한 역설로 볼 수 있는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규제책들이 실질적으로는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하기에 어려운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매매 가격은 내리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가 활발해집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평균적으로 보면 지방 같은 데 보면요. 대전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지방광역시 그쪽의 신축을 보면요. 전세가율이 96%입니다. 96%니까 내가 계약금 10%를 넣고 분양을 받으면 전세를 놓고 6%를 돌려받아요. 서울만 해도 지금 평균 전세가율이 85%입니다. 85%면요, 내가 분양받고 5%의 금액만 있으면 갭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만큼 전세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갭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조건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수많은 대출에 대한 규제,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기 힘들게 만드는 규제들, 이런 규제들 때문이라는 거, 이제는 알 때도 됐는데 이제 알겠죠? 네. 다음 내용입니다. 자, 20억짜리 9억이면 산다, 6억이면 산다. 꼬마 빌딩에 꽂힌 자산가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꼬마 빌딩 평당 가격입니다. 3.3 평방미터 평당 가격이 2016년 3,100만 원에서 올해는 5,5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한 2,500만 원가량 올랐죠. 그 왜 올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출 규제로 아파트 투자가 막히자 5층 미만 건물을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시중에는 유동자금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은행에는 이제 제로금리가 됐고요. 내가 확실치 않은 투자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주택용 투자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지금 꼬마 빌딩, 상가주택이라고 봐야겠죠. 상가주택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초저금리 시대 맞아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코로나 사태로 진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실이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 꼬마 빌딩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놓는데 오피스나 일반 상가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작년 부동산 대책 이후로 대출 규제에 대한 얘기죠. 이런 대출 규제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규제들이 이런 꼬마 빌딩, 상가주택이죠. 이 주택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자,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세미나 한번 오세요.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각기 다른 세 가지 이슈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엔 고민 사연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3층 규모의 상가주택을 매수 고려 중입니다. 약 20년 정도 된 건물이고 1층에는 상가가 2개,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거주는 안 하고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상가 주택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연식이 조금은 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랑 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아까 잠깐 이제 꼬마 빌딩의 상가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딱 그거죠. 3층에 1층에 상가가 있고요. 2, 3층에는 이제 주택으로 이루어진 딱 상가주택인데 화곡동에서 상가주택을 살 수 있다는 거는 앞으로 거기에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희소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화곡동 자체에서 상가주택을 선택하신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특별히 투자할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이 상가주택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거는 좋은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하나 걸립니다. 지금 20년이 된 거거든요. 건년이 20년이 됐으면 지금 매수 가격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가 돼야 이 건물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 임대에 대해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 가격, 이 건년에 대비한 리모델링 가격을 확인하신 다음에 가격을 한번 맞춰보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랑 이렇게 오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한 자리 있다고 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황 부자 오늘도 역시 황진환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희 황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